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체인 월넛 프레첼과 마주팬 부두 인형. 파랑새는 낮 동안 인간이었다가 해가 지면 새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파랑새의 업무 종료 시간은 칼 같지 않다. 여름에는 좀 더 늦게까지 있다가 모습을 바꾸고 비오는 날이나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새가 된다. 그때부터 점장의 밤 업무는 시작된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는다. 낮 동안 홈페이지에 쌓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밤에 재료를 가공하고 택배 포장을 한다. 그 일들은 주로 밤에 오븐 속의 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손님이 오면 풍경 소리를 듣고 다시 오븐에서 나와 제빵실 밖으로 나가서 맞이한다. 물론 지금은 주문서 출력이나 단순 포장 업무는 수시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어째서 그처럼 호화로운 침대가 필요한가 하면 한 달에 단 하루, 보름 되는 날에는 24시간 꼬박 죽은 듯이 잠자기 때문이다. 그날 한 달치 잠을 몰아서 자고 가게 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으며 파랑새는 사람 모습을 하고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사람 같은 휴일을 즐긴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보름째 되던 날이면 가게 덧문이 내려져 있어 나는 빵을 사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곤 했더랬다. 보름달 아래 아무런 마법도 쓰지 못하고 시체처럼 깊이 잠드는 마법사라니. 마녀의 저주에 걸려 불완전체로 살아가야 하는 바뇨, 나 늑대인간처럼. 그는 오븐 속방에서 하루 종일 자면서 무슨 꿈을 꿀까? 이번 보름이 되어 맞이한 휴일의 파랑새는 쇼핑을 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여름방학은 벌써 3주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더 오래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아직도 마음 못 잡았냐? 한마디 툭 던진 것 외에는 점장도 더 이상 내게 집에 언제 돌아갈 건지 체근하지 않았다.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기 위해 온 얼굴의 땀구멍에서 김이 솟도록 힘을 주고 한마디 떼어놓았더랬다. 어찌어찌 간신히 되도록 빠른까지 말하자 그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돼. 처음부터 악의가 있다거나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다. 때때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고 무신경한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었으나 문득 어느 순간은 이쪽에서 애써 부탁하지 않아도 돌아봐 주거나 이해해주곤 했다. 갓 구운 빵과 같은 온기가 혈관을 타고 번져나갔다. 이러다가 눌러앉게 되어버리면? 아니지. 그런 꿈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처음에는 분명 몸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더 이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가 굽는 빵의 결마다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배어있는지, 그 위에 얹어놓은 잼마다 어떤 아기가 끈적하게 매달려 있는지. 온라인으로 들어온 신규 주문을 접수하고 목록을 정리하다가 돌아보니 운동장만 한 침대에서 점장은 굳이 차가운 벽에 이마를 붙이다시피 한 채 모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의 옆에 코끼리를 올려놔도 자리가 남을 것 같았다. 불편해. 보여?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파랑새가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꾹 찔렀다. 파랑새는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대어 보이고는 나오라는 듯 손짓했다. 우리는 오븐 문을 열고 가게로 나갔다. 덧문을 내려 햇빛이 들지 않는 가게는 어둠침침했다. 아주 예민한 성격이라서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뒤척거려. 푹 자게 해줘야 해. 안 그러면 그달 내내, 적어도 그 주 내내 신경질적이거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자세로 깊이 잠들어봤자 일어나면 삭신이 쑤실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불편한 모양으로 자는 건 목마들의 습격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서야. 한 달에 하루 자는데 귀찮은 파리떼가 달라붙으면 싫잖아. 사람을 위해 몸에 결계를 치는 약은 만들 줄 아는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통하지 않거든. 너도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성격이 그렇게 둥글둥글한 편이 아니라서 그를 미워하고 노리는 것들이 많아. 저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도 웬만큼 잠들 수는 있어. 중간에 깨우지만 않으면 돼. 성질도 성질이지만 어설프게 자다 깨다 하면. 잠자는 자세가 흐트러져서 목마가 꿈의 급소를 찾아내기가 쉬워지거든. 그러면 악몽에 시달려 밤새도록. 그럼 죽어? 파랑새는 웃음소리를 죽이려고 키득거리며 손사래를 친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일종의 쇼크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래도 고통은 고스란히 겪는데. 꿈을 꾸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여달라고 소리칠 정도라고. 꿈에서 손목이라도 잘리면 깨고 나서도 그 자리가 생생하게 아플 정도래. 손목은 붙어있지만. 나는 안 꼽아서 몰라. 하지만 보통 인간이 일상적으로 꾸어도 좋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썩 개운치 않은 채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뜻인가. 마법사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귀찮은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사람들한테 마법을 제공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까? 그건 있잖아. 마법사도 아닌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 비밀이다. 물질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야. 파랑새의 말에 따르면 그랬다. 우주는 크게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비물질계를 변화시킨다. 그 주체는 주로 민속신앙의 집행자들이나 특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마법사나 주술사들인데 간혹 평범한 일반인도 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원망을 에너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쌓여서 커지면 조금씩 물질계에도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세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저편에서 누군가가 뒤틀어 놓은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이편에서 다른 힘으로 붙들거나 되돌려야 한다고. 세상의 마법사들은 모두가 함께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가 같이 존재해야만 하는 딜레마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소망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한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흔한 예를 들어볼까? 평범한 인간 여자가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어 넘어뜨릴 수 없잖아.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도 앞뒤 두 방향으로만 밀릴 뿐이고. 하지만 트럭 밑에 자기 아기가 깔리면 어머니가 트럭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지. 그 여자에게 다시 트럭을 들어보라면 들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터뜨렸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폭발하더라도 그것이 호응할 수 있는 물리적 힘에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거든.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가 비물질계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무 때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물질계는 어떻게 되겠니? 확률 이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연이나 기적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힘이 발생하면 그것과 일상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유형의 힘이나 반대 극에 있는 힘이 한편에서 작용하여 지나치게 확산된 에너지의 흐름을 잡아당긴다. 그럼으로써 생성과 소멸의 논리를 이루어 나간다. 사라져야 할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힘이 그 사라짐을 대신할 것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규칙과 질서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신성에 가까운 궁극의 원리, 즉 본질과 기초의 변동이 없게 한다. 따라서 마법사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숙명이자 일종의 업이며 동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한 꿈이나 즐거운 유희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마법사에게 요컨대 우주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 물질의 이변이 어디서 일어나든 그로 인해 물질계가 깨지고 비물질계가 뒤틀리며 지구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 이도 저도 다 끝장나버리면 나의 시시한 문제 따위는 얼마나 작고 시시한 것인지 알게 되련만. 아쉽게도 마법사는 그런 삐딱한 노선을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파랑새는 말했다. 마법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요소에 오감이 열려있는 자, 양극성의 원리에 의해 하나의 힘은 그와 반대 극에 있는 다른 힘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였다. 마법사는 그 자기장 안에서 생동하는 원소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우주를 구성하는 대원리에 종속된 한 개의 원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의지와 무관하게 누군가는 탄생하고 누군가는 흙으로 돌아가 분해되는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숙명을 거부해도 어느새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무형의 의지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터다. 늘 강조했듯이 나는 단지 거기 있었을 뿐인데 단지 거기 있었을 따름인 내게 배 선생은 널 숙명과 현상의 관계는 닭과 달걀 같아. 약간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은 이유를 갖고 거기 있는 거라고들 해.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
아무런 목적도 의지도 없는 채로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그때부터 이유를 만들어간다고 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들의 흩어짐이 대원리 또는 숙명을 이루어. 이건 그의 생각일 뿐이고 너는 나름대로 내 사정에 맞게 생각해. 그는 우주의 소리를 듣지만 실은 우주에 대해 다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알면 진작 그의 육체와 영혼은 분자 단위로 흩어져서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였다. 바깥에서 덧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발로 차는 바람에 우주 만물의 법칙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중단되었다. 아씨? 뭐야? 일요일도 아니고 왜 문이 닫혀 있어? 덧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파랑새와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뭐야 이건? 이번 달 15일은 휴일입니다. 아, 정말 장난하나? 이봐! 안에 누구 없어. 이 문 안 열어. 흔들리는 풍경 소리에 섞여드는 여자 목소리. 배 선생이나 나를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파랑새가 나를 보며 고갯짓했다. 들어가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어주고 얘기해야겠어.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서 점장이 깨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누가 왔을지 혹시 몰라 나는 제빵실에 숨고 파랑새가 대신 나가 유리문과 덧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보시다시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빵도 거의 다 떨어져서 어제 구운 것밖에 없네요. 계산대의 유리 진열대 너머로 20대 중반의 여자가 파랑새의 어깨를 슬쩍 밀치며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빵 쪼가리나 사러 왔으면 이렇게 발품 팔고 문까지 두드렸겠어? 여기 말고 빵집이 없기라도 해? 잔말 말고 점장 나오라고 해, 점장. 아쉽게도 점장님은 오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가게 앞에 명시해놓은 휴일이니까 당연히. 온라인숍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손님이라면 역시 홈페이지에도 휴일 날짜는 적혀 있거든요. 매월 첫째 날에 그달의 휴일을 공지사항으로 눈에 잘 띄게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넌 뭔데 여기 있는 거야? 저는 잠시 청소하러 나왔을 뿐이에요. 먼 길 오셔서 죄송한데 부디 다음에 다시 방문해주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여자는 얼마 전 교복이 앉았던 그 자리에 가방을 털썩 내려놓고는 길바닥에 드러눕는 보험 사기꾼 같은 자태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 전화 통화도 안 돼? 점장님은 댁에 안 계시고요. 휴대전화도 없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휴대전화가 없다는 뻥을 누가 믿어? 기계에 구속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엔 아직 많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걸음해주셨는데 좀 앉아 쉬세요. 차라도 드시고요. 파랑새는 생긋 웃고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저런 개념 없는 손님을 그냥 쫓아내지 않고 일일이 상대하다니 파랑새도 성격 한번 좋다. 아마도 점장을 깨우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겠지만 점장이 진짜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파랑새는 딱 한 번 보았다고 한다. 그가 주먹으로 벽을 한대 쾅 치자 벽을 타고 순식간에 불이 번져나갔고 파랑새가 그의 팔에 매달릴 틈도 없이 옆 가게로 불길이 옮아 소방차가 출동했을 정도라 한다.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딱딱하게 구는 정도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때는 무슨 일로 그렇게 불을 지를 만큼 뚜껑이 열렸는지 물으니까 파랑새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여자는 파랑새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너는 여기서 일하니까 그럼 내가 말해봐. 지금 내가 아주 급하거든. 부두 인형 남은 거 있으면 지금 사겠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사흘 내에 도착할 부두 인형을 사러 일부러 찾아온 여자. 누구에게 그렇게 급하게 저주를 걸 필요가 있는 걸까? 이곳에서 만드는 부두 인형은 흔히 생각하기 쉬운 흰 천조가리 입힌 사람의 형상과는 조금 달랐다. 사람의 모습을 띠기는 하드 지점토이 감촉이 나는 마지펜과 견과류, 드라제를 이용하여 세공한 어른 남자 손바닥 크기의 과자. 마지펜 속에는 여러 가지 색의 젤리로 인체의 장기를 빼빼로 같은 긴 과자로 대략의 뼈대를 표현했다. 세공한 인체 앞면에는 칼집을 작게 넣어서 저주를 내릴 대상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넣을 수 있었다. 별점 평가란에 보면 저주의 완벽한 실현을 위하여 그걸 다 씹어 먹어버렸다는 구매자도 있었는데 먹기에는 쓰인 재료부터 너무 단 데다 대개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찾아온 여자의 기세를 보면 씹어먹고도 남을 것 같았다. 파랑새는 그 많은 제품 중 하필이면 그거냐는 듯 조금 난처한 웃음을 띠고는 말했다. 부두 인형은 현재 재고가 없고요.
온라인숍에서 주문해 주셔야 그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두인형뿐 아니라 모든 물건이 주문과 동시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재고가 이리저리 굴러다녀서야 저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달라는 거잖아. 너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자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인걸요. 그것 참 쓸모없는 심부름꾼이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착하고 귀여운 여자애가 곤란을 겪는 걸 보면 남자가 바로 튀어나가 끼어들어야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최소한의 마초 근성도 없나 봐. 이 상황에 말까지 더듬는 내가 나서 봤자 역효과가 날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그때 어깨에 크고 따뜻한 손이 놓여 펄쩍 뛰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점장은 이미 잠에서 덜 깬 티가 조금도 나지 않는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흑마법이니까 특히 조심해서 취급해야 한답니다. 저 같은 게 함부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요. 파랑새는 여전히 노련하게 성격 나쁜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만 하면 거기 눈에 핀을 꽂으면 상대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어? 심장에 꽂으면 아주 골로 보낼 수도 있고 말이지. 그 전에 우선 상대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채취해서 인형 속에 채워 넣으셔야지요. 그보다도 사람 잡는 부두인형을 찾으시는 거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홈페이지에서 물품 설명란을 보셨겠지만 저희 점장님은 항상 심장 부분은 비워놓고 만드십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인간 개체를 완전히 말살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니까요. 닥쳐? 사람 하나 잡지도 못하는 게 뭐가 부두인형이고 흑마법이니? 거참 시끄럽네. 뭡니까? 대체? 마침내 점장이 나가 계산대 앞에 섰다. 파랑새는 그가 기어이 깬 걸 보고 놀라서 입을 가렸다. 여자는 피식 웃으며 파랑새를 돌아보았다.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사람 놀리나. 점장이 없어? 이 계집애가 어디서 사기치는 거야? 그만. 점장이 목소리를 바꾸고 제지하자 여자는 멈칫했다. 그 이상 그 애 못살게 굴면 뒷일은 책임 못 져.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서 민폐를 끼치는 게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손님한테 협박하는 게 이 가게 특징인가 보지? 그저 협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디 거기서 더 해보시든가. 여자는 별 수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으며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다. 알았어요. 시끄럽게 군 건 사과하죠. 그만큼 급해서 그런 거니까 도와주세요. 점장은 아직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지는 않은 듯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부두인형이랬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서 한 개든 10개든 만들려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웬만하면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좋을걸. 오늘은 내가 꼼짝도 못하는 날이고 서울 살면 모레 퀵서비스로 보내줄 테니까. 단 착불이야. 여자는 갑자기 다급하게 매달리는 태도로 돌변했다. 안 돼요. 모레는 너무 늦어요. 경찰이 놈을 벌써 놓아줬단 말이에요. 또 집 앞에서 서성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점장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럼 모레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해주시는 거죠? 여자는 뜻밖의 간단명료하게 수긍했다. 점장은 끈질긴 여자의 정성에 감탄했는지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는 계산대 옆에 꽂혀있던 장부를 집어넘겼다. 그럼 이름과 연락처를 불러.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건데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확실히 갖고 있겠지? 물론이에요. 쥐어뜯은 직후에 이거다 싶었으니까. 이름은? 점장은 여자 이름을 듣고 온라인숍 회원의 명부를 뒤지더니 물었다. 아이디 끝이 82로 끝나고 전화번호 뒤에 내 자리가 7648 되나? 네, 맞아요. 동명이인이 있나 보죠? 그게 아니고 4개월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이 남아있어서. 네, 그쯤 되었을 거예요. 체인 월넛 프레첼. 내 짐작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 프레첼을 먹인 상대한테 이번엔 부두인형을 쓰겠다는 건 아니길 바라. 맞는데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점장은 철썩 소리가 나게 장부를 덮었다. 그렇다면 이번 의뢰는 안 돼. 사람 갖고 장난치는데도 정도가 있지. 어째서요? 어째서 안 되죠? 어차피 당신네들 하는 일이란 게 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용하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물품명,
체인 월넛 프레첼 2개 1입 만 원. 성분: 호두, 중력분, 드라이이스트, 소금, 설탕, 물, 계피가루, 소바, 올리브유, 그 밖에 특제 비밀 액기스. 상세 정보: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먹이세요. 체질에 따라 유효 시간이 다르지만 평균 48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마음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극히 호감을 갖게 된 상대를 어떻게 요리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목. 여기서 사랑을 쟁취하는 데 성공하면 사슬처럼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인연을 갖게 됩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사용 당일 새벽 5시경, 해 뜨기 전에 이 제품을 동쪽을 바라보게 놓아두고 이렇게 말하세요. 곱하기 쌓인 내 마음을 나에게 단단하게 묶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주문이 성공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서로의 심장을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맺어진 인연은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상대가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선택해주세요. 한번 묶인 사슬을 억지로 끊으려 하다가는 그것이 자신의 목을 감아 죄어버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종류를 불문하고 감정의 폭발적인 상승은 언제나 경계할 대상이다. 비이성적인 행위를 촉발하는 에너지의 출처는 대체로 욕망과 맥락이 닿아 있으니까. 고대부터의 모든 종교가 보여줬듯이 극단적이고 끓는 점이 낮은 사랑은 공격과 폭력을 부른다. 사람의 감정이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과 같다면, 나는 아직 누군가를 좋아해본 적이 없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설마라도 나타나면 한 덩어리의 감정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 뽑을 거다. 솜씨 좋은 장인이 뽑아낸 면발만큼이나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 토막 나는 감정이라면 분노만으로도 충분해. 이 손님은 아마도 굵고 짧은 사랑을 한 모양이다. 첫눈에 마음에 든 상대에게 체인 월넛 프레첼을 선물한 뒤 접근에 성공. 그 감정의 유통기한은 3개월. 참치 통조림만도 못한 사람의 감정. 흔하다면 흔한 얘기였다. 리더십 좋고 친화력 뛰어난 단과대 학생회장과 그를 따르는 집행부원 가운데 하나. 여자는 1년 뒤 집행부에서 물러나면서 함께 열심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자는 인사와 함께 남자에게 프레첼을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의 불우한 집안 환경보다는 그의 외향적인 성격과 미래를 믿었다. 어디까지나 본인 말에 따르면. 남자는 졸업과 함께 청년 실업 시대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고 심란한 마음과 함께 중산층 여자친구에 대한 열등감이 증폭되었다. 학생회장의 경력과 인맥으로 어떻게든 될 것 같았던 취업 자리는 2달 사이에 10차례 남짓하게 무산되곤 했다. 그렇게 커진 열등감은 여자를 신경질적으로 구속하기 시작한 원인이 됐다. 여자는 자기가 한 걸음 나선 사이 상대가 5걸음을 다가오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나중 가서는 그의 전화를 한 번 놓친 것만으로 그가 여자의 전화기를 빼앗더니 저장되어 있던 모든 남자 친구들의 주소록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데에 이르렀다. 몇 번이나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여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여자가 정신을 수습하는 틈에 이름만 남자라면 무조건 기록을 지워나갔다. 그중에는 같은 학과 동기들뿐만 아니라 꼭 필요해서 다니는 학원의 강사, 학과 교수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름만 남자 같은 여자 친구도 있었다.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 여자는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리고 격일제로 그의 무차별적 가택 방문이 시작되었다. 때마침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되어 여자는 2주일쯤 외국에 사는 친척 집으로 훌쩍 떠났다가 돌아왔다. 여자의 귀국 일시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그가 인천공항에 나와 여자를 죽일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끌려가다가 경비원들이 그를 막는 틈을 타 도망쳤다.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오늘 집 주위를 살펴보고 나왔다는 거였다. 이만하면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내가 귀찮아서 상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고요. 그 자식이 집은 지지리도 못 살고 굴리는 차도 없고 학벌도 딸려 전망도 없어. 그런 계산적인 이유로 걷어찼다면 내가 나쁜 년이죠. 하지만 난 속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고 길에서 5분에 하나꼴로 눈에 띄는 루이비통 백 따위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그런 걸 빌미로 헤어지자고 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그런 자식을 위해 프레첼을 사지도 않았겠죠. 안 그래요? 한때 잠깐 눈이 멀어서 그 자식을 고른 거라면 이제 그 자식의 눈을 멀게 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여자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태도는 남녀상열지사의 문외한인 내가 봐도 좀 미심쩍었고
그녀가 부정하는 속물적인 이유가 이별에 충분한 근거가 됐을 것처럼 보였지만 점장은 거기에는 별로 토를 달지 않았다. 물론 사정은 딱하지만 무책임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사숙고하라고 물품 설명에 몇 번을 적어두었잖아. 언제나 옳은 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그때 순간적으로 점장의 얼굴에 미세한 표정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표정과 언젠가 가게에 일어났다는 화재의 근본적 원인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그는 말했다.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너의 선택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동일한 사람에게 완전히 상극의 힘을 쓴다는 것도 문제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너한테까지 미칠 테니까. 가장 단세포적인 예를 들면 믿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눈이 먼다고 치면 너 또한 사고로든 다른 무엇으로든 적어도 한눈 정도는 멀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섬뜩할 얘기를 오늘의 메뉴 설명하듯이 했다. 여자는 잠깐 멈칫하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몸의 일부를 떼어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한눈이라. 점장의 대답은 더욱 거침없고 신랄했다. 최소한 한눈이라는 거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고 그 종류도 일정치 않아. 한눈이 될지 두 눈이 될지 얼굴 전체일지 아니면 미래에 태어날 너의 아이가 될지. 우리의 일은 대개 동종요법의 원리에 따라 1:1 대응을 이루지만 그로 인해 내가 돌려받을 결과는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눈이나 다리 같은 인체의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었나? 미래에 태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언급은 좀 심하지 않아? 하지만 마법사에게는 당연한 일이겠다. 허영에 들뜬 평범한 소녀는 황금실을 잡고 황금실을 하루 만에 대신 자아준 요정은 내가 왕비가 되는 대신 태어날 아이를 달라고 하고 철없이 덜커덕 약속을 해버리는 소녀. 막상 인간이 아기를 낳고도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자 요정은 꼭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나의 이름을 알아맞혀 보라고. 끝내는 스파이를 풀어 룸펠슈틸츠헨이라는 이름을 알아내고 황금실과 왕관과 아이를 모두 차지하는 소녀. 어쩐지 인간의 욕심에 미지의 힘을 가진 이들은 예로부터 대개 손해보는 분위기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안 봐도 뻔해. 그런 준비 따위 됐을 턱이 없지. 남 못되게 비는데 정신 팔린 사람이. 이번에야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자, 내 말은 끝났어. 결심이 선 다음에 다시 오겠어? 알았어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안쪽으로 반쯤 들어간 상태였다. 영업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그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내도 상관은 없어. 밤길이 위험하다고 했지? 물론 위험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집이 많이 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온 김에 간만에 찜질방에 가려던 참이기도 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자야겠네요. 5분 속방으로 다시 들어간 점장은 벽으로 돌아 누웠다. 머리를 대기만 해도 스르르 눈이 감길 만큼 부드럽고 포근한 베개, 서걱거리며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푹신한 이불이 있음에도 목마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구석에서 모로 누워 자야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이나마 유밀과처럼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잠 속에 깊이 빠지는 줄 알았으나 실은 그조차도 최소한의 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한 선잠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 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가 조금은 마음 아팠다. 그는 어쩌면 인간들이 꾸는 꿈이란 그들만의 불필요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타인의 꿈속에서 어떤 상징과 배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나 그 꿈을 자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모두 명백한 현실일 터이니 때로는 한없이 어리석지만 그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남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소원이 없는 사람. 남들의 감사만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단지 뒤틀린 결과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탓할 상대가 있어서 편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수상쩍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손대지도 않았을 금기를. 여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오면
무엇이 될지 모르는 자기 신체 또는 영혼의 어느 부분을 제물로 내놓겠다고 약속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녀에게 부두인형을 만들어줄 거야? 저 여자 다신 안 놔. 등을 돌린 채로 그가 중얼거렸다. 자는 거 아니었어? 못 오지. 인간의 몸은 그 자체가 우쭐하지만 사랑을 위해서조차 내놓기에 턱없이 작고 모자라. 그런데 고작 증오를 위해 내놓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다시 졸음 속으로 묻혀가는 듯 그의 목소리는 피아니시모로 점점 작게 잠겼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는 행여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의 어깨의 움직임이 숨소리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다시 가게로 올라갔다. 불 꺼진 가게에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풍부하고 따뜻한 냄새만이 코끝을 간지렸다. 이렇게 감미로운 냄새로 가득 찬 공간이 실은 남을 돕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그 무엇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점점 실감이 더해지고 있었다. 계산대 앞에 앉아 손을 올려놓았을 때 매끄러운 멜라민 접시가 만져졌다. 그 위에는 가끔 물건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놔둔 작은 드롭스들이 있었다. 손가락이 닿자 드롭스 봉지들은 서로 맞닿아 바스락거렸다. 조심스럽게 그중 한 개의 봉지를 찢었다. 입속에 밀려드는 적당하고 완벽한 둥글기와 레몬 맛. 예시하기에서와 달리 지금 사람들이 마법의 과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 당장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때문. 과열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가득 담은 풍선만큼이나 끝없이 상승할 수 있다. 감정과 풍선의 공통점은 비가십권의 높이에서 제풀에 폭발해버린다는 것. 그에 비하면 현실이란 그네줄이나 위로 튀어오르는 공과 같이 얼마나 건조하고 절망적인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며 땅이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의 나는 마법산의 빵가게라는 안전한 결계 속에서 땅에 떨어지기를 도리질하고 있다. 이곳에 평생 머물 수 없고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는 걸 아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알고는 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싸움의 끝을 볼 수 있고 아버지 또는 배 선생과 삼자대면을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배 선생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복잡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이 가족이란 명분과 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잘못을 빌어야 할 것임을. 그런데 배 선생이 그때까지 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는 할지 의문이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현실은 쓴데 입속은 달다. 허브힐 스파에 큰 불이 일어나서 이용객과 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이 다치고 그중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방화 용의자인 27세 김모 씨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는 그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김모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여성과 연인 관계라고 했으나 여성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한다. 그 여성은 응급처치를 받고 현재 1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정신분열증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